있었던 경험과 그간의 사례들을 미루어서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강의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네, 오늘 일단 강의 시작하고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질문지를 받을게요.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또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희 원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충 보기에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여기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여성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협동은 여성이 더 잘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에 소개한 최후 통첩 게임을 하면 큰 차이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대체로 여성들이 더 많이 제시해요. 왜 10,000원 갖고 얼마 준다 이거 받는 이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여성들이 조금 더 많이 제시합니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 저기 꿀물에다가 이런 이 하트에다가 예쁜 하트 종이에다가 그걸 썼어요. 지난주 물 한 잔 안 떠다 드려서 너무 죄송했는데 직접 자료까지 준비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한 서유란 씨가 쓴 거예요. 우유빛깔 정태인. 이건 좀 거짓말. 초코 우유. 이거는 뭐냐면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강연이 있었습니다. 가스 공사 노조에서 강연이 있어서 좀 갔다 와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청년연대은행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경제학 쪽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메모입니다. V1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 만들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경제학을 적용하면 청년연대은행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것은 이기적인 인간을 상정으로 한 경제학에서 그렇고 실제로 되지 않을 것들이 어떻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아까 서유란 씨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성공한 케이스 몇 개를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한 30-40분에 걸쳐서 청년연대은행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학의 법칙에 이런 것 경제학의 법칙이라는 건 분명히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기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면에 의해서 행동할 때는 경제 원리가 작동을 하고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 원리에 맞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유리하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서 협동조합 특히 청년연대은행 같은 게 성공하려면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경제학 이론의 바탕을 두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 그에 대해서 토론하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 협동조합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은 그러니까 한 기업이 아니라 협동조합 기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이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경제성장률도 높고 또 평등한 그런 곳은 세 군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에밀리아 로마냐 뒤에 안 보이더라고 전에 보니까. 이거 보여요? 네. 그 맨 뒤에 앉으신 여성분들 보여요 이게? 눈 좋으시네. 조금 크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퀘벡, 캐나다의 퀘벡 이 세 군데를 많이 듭니다. 여기는 너무나 유명한 데죠. 몬드라곤은 너무나 유명한 데입니다. 몬드라곤은 어디냐면은 영화로 치면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모르시죠? 잉그리트 버그만이라고 하는 모르시죠? 불세출의 미인과 아마 로버트 레드포드였던 것 같은데 남자 주인공은 스페인 내전에 관한 내전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해밍웨이의 소설이죠. 해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에 참여를 했어요. 스페인 내전은 프랑코라고 하는 그런 이제 독재 쪽하고 스페인을 민주화시키자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시민군이 형성이 돼서 그 독재와 싸우는 거고 거기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참전을 했는데 그 중에 해밍웨이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를 썼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세계적인 사람이
바로 그 스페인 내전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스페인 출신의 피카소입니다. 그러니까 피카소가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 아세요? 말들이 막 휘잉거리고 막 공포에 사로잡힌 그 그림이 바로 스페인 내전에 관한 그림이고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스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스페인에서 바스크는 아마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일 거고 바스크는 분리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스페인의 북부 쪽에 있는데 그 바스크 쪽에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작아요. 작은 마을이 있고 이 몬드라곤은 기업 집단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재벌이에요. 재벌이 협동조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재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페인 전체에서 7번째 기업이에요. 스페인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GDP 훨씬 높아요. 인구도 많고 그 나라의 대기업 순위 7위에 속하는 그런 기업인데 자체가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도 있고 유통업도 있고 금융업도 있는데 마치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생명이 있고 유통업도 있고 뭐 삼성마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협동조합들이 쫙 그 밑에 포진되어 있는 협동조합 기업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순수하게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기업하고 그야말로 이익만 추구하고 무슨 짓이든 다 하는 파생상품도 만들고 온갖 그 기기묘묘한 걸 다 만들어내고 불법을 서슴지 않는 아이들하고 경쟁을 하면 죽을 텐데 얘는 대기업 집단이 돼서도 대기업 집단이 됐죠. 싸우기 위해서 대기업 집단이 된 셈인데 그래서도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회사도 많고 이거 다국적 기업이에요. 다국적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에 반은 지금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제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중국에는 협동조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전통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몬드라곤에 있는 스페인 노동자의 임금하고 중국의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중국이 싼데 자본주의 기업 같으면 가장 싸게 주고 고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죠. 이거 착취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적어요. 그 격차가. 이 몬드라곤. 어쨌든 협동조합 기업 집단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알고 있습니다. 에밀리아 로마냐는 그러니까 몬드라곤은 작은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구도 안 되는 서울로 치면 구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지역의 인구도 작습니다. 맞으면 어떻게 보면은 저기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수원에 그 삼성이 모여 있잖아요. 영통지구 그 정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에밀리아 로마냐는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도예요. 도. 프라빈스 도예요. 경기도의 2배쯤 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구가 그러니까 여기는 몬드라곤은 그야말로 하나의 기업 집단이니까 이게 안에 다 협동조합이에요. 이게 기업의 내부죠. 그러나 에밀리아 로마냐는 큰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경기도의 2배쯤 되니까 굉장히 넓죠. 퀘벡은 더 넓습니다. 서울로 치면 서울의 300배쯤 돼요. 퀘벡은. 그러니까 에밀리아 로마냐는 경기도의 2배쯤 되고 인구가 한 400만 정도 됩니다. 전 몬드라곤은 안 가봤어요. 못 가봐서 내가 오늘 몬드라곤 얘기 별로 안 하고 오히려 우리 쪽이 더 가까운 지금 우리나라의 생협이 제일 큰데 생협이 제조업도 가지고 유통업도 가지고 금융업도 가져가지고 거대한 재벌이 되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에밀리아 로마냐나 퀘벡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에밀리아 로마냐는 이탈리아에 있는 거고 400만 정도입니다. 1인당 GDP 4만 달러. 퀘벡도 주예요. 퀘벡도 주인데 훨씬 넓어요. 워낙 캐나다가 넓은 땅이기 때문에 서울의 한 600배든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한 20배쯤 이렇게 되는 동네고 여기는 800만 정도의 인구가 삽니다. 여기도 1인당 GDP 이게 달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1인당 GDP 한 3만 8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 2배쯤 우리나라의 1인당 GDP의 2배쯤 되는데 양쪽 다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예를 들어서 퀘벡은 협동조합 조합원수가 한 800만 돼요. 800만이 800만인데 물론 모든 사람이 전부 협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협동조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아주 익숙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에밀리아 로마냐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로냐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시민수를 넘어요. 왜냐면 이것도 여러 개의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퀘벡은 에밀리아 로마냐하고 몬드라곤 세기 차이는 여기는 기업 집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작은 기업 집단의 수평적, 이건 수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 같으니까, 딱 뭐 MCC라고 하는 지휘부가 있고, 그 밑에 쫙 이렇게 수직 계열처럼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얘들은 굉장히 수평적입니다. 수평적인 기업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이 에밀리아 로마냐의 특징은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만 저기 있어요. 여긴 대기업이 없습니다. 이 대기업이, 주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협동조합이에요, 오히려. 여기 협동조합이 크고 자본주의적 기업이 작아요. 에밀리아 로마냐의 특징은 협동조합 기업하고 자본주의적 기업이 별로 구분이 안 돼요. 비슷비슷해요. 다 협동해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퀘벡은 어떤 거냐면, 퀘벡은 물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데자르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 청년 연대은행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데자르댕이라고 하는 이 캐나다 2위 은행, 협동조합 은행이 탄생한 곳이고, 아직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 나머지 협동조합이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하지는 않다가 1990년대 들어서,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1996년부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15년, 16년 됐는데 굉장히 협동조합이 활발한데, 여기는 시민운동이 협동조합을 만든대. 매력적이죠? 시민운동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을 만든, 그러니까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그러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를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정부하고 아주 밀접하게 움직여요. 사실 에밀리아 로마냐도 정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시민운동과 같이 결합해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늘리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퀘벡은 제조업이, 그러니까 캐나다 전체가 제조업이 별로 없는데, 제조업 협동조합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둘 다 제조업 협동조합이야, 다. 여기는 다 노동자 협동조합인데, 여기는 대체로 사회적 서비스 협동조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는 건 모든 케어, 누군가를 돌보는 거는 다 사회적 서비스예요. 주택도 물론 사회적 서비스고, 의료, 노인 돌보기, 보육, 유아 돌보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전부 케어 서비스인데 사회적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는 더 사실상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소기업이 네트워크를 이뤄서 서로 협동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에밀리아 로마냐는 뭔가 우리가 모델로 할 때이긴 한데, 지금 당장 그렇게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뢰라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오랜 동안 쌓이는 거지, 한꺼번에 서로 믿어라 이런다고 믿어요? 못 믿죠. 미쳤네 이러겠죠. 몬드라고는 더욱더 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벌이 지금 협동조합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서로 협동해서 가령 이건희와 삼성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6분의 1밖에 6배밖에 안 되는 뭐 이런 재벌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재벌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여기도 좀 멀다. 그러니까 몬드라고 얘기를 들으면 뭔가, 야, 이거 우리나라랑 너무 멀어서, 이 좋긴 한데 이 얘기가,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에밀리아 로마냐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끼리 그렇게 네트워크를 이루는 세계적 경쟁력, 그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퀘벡 얘기는 좀 만만해 보여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시민운동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 속합니다. 없었다 갑자기 커졌고,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엔 세계에서 제일 시민의식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촛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8년 촛불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 시민이 6개월 동안 잠도 안 자고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정부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는 시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시민들은. 뭐 미친 것 같았는데. 제가 그때 칼라 TV를 하면서 밤새 쓰기 때문에 나중에 지긋지긋해서, 이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고 계속 나와요. 그런 시민의식을 가진 데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뭐뭐에 반대한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 스스로 경제를 만들자라고 마음먹고, 그런 게 정부하고 연결이 된다면은 바로 퀘벡 모델이 가능할 수도 있다. 더구나 지금 서울시장은 바로 박원순이고, 박원순은 퀘벡에 대해서 잘 모를진 모르지만 시민운동이 서울시의 정책에 참여를 해서 시민운동이 스스로 그렸다가 실행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쪽에 사회적 경제라는 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여하튼 이게 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몬드라곤 얘기는 제가 11월 달에 스페인을 갑니다. 몬드라곤 보러 갑니다.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지만, 박원순 시장이 11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몬드라곤, 그러니까 스페인 여기 에밀리아 로마냐 그리고 프랑스의 조합을 보고 온대요. 근데 같이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귀신 바람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얼마를 가는데 8일 동안 3군데를 간대요. 3나라를. 그럼 하나당 이틀이잖아요. 이틀 반. 왔다 갔다 비행기 타는 거 빼면 가면 이제 죽이는 거죠. 막 하루에 6군데 방문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항의를 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랑 같이 갔을 때 이렇게 하면 도저히 수행 못한다 이래가지고 항의를 해서 그다음부터 일정을 좀 널널하게 만들고 있다는데 그래도 아마 정신없을 거예요. 저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갔다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몬드라곤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봐야 얘기할 때 자신이 생겨요. 에밀리아 로마냐부터 하겠습니다. 에밀리아 로마냐는 이탈리아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탈리아에는 이탈리아의 알프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북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는 동서로 가 있는 거예요. 동서로 이렇게 산맥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알프스라는 데가 있고 그 위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은 유럽 대륙이랑 바로 연결돼 있죠. 왜냐면 로마가 여기 있기 때문에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넘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산맥을 넘어서 이제 내려온 건데 물론 이쪽에 알프스도 넘었지만 여기도 넘고 로마까지 내려오게 되는 건데 이 바로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바로 이 밑에 있는 동네가 에밀리아 로마냐인데 여러분이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동네를. 네, 동네라 그랬지만 굉장히 넓어요. 경기도의 2배쯤 되니까.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 테렌스 힐 주연. 근데 꽈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연작 시리즈 소설을 썼어요. 그 신부님 우리 신부님. 우리 말로 하면 그 영화에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에밀리아 로마냐입니다. 그걸 보면 역시 나이 차이가 있군요. 아무도 안 바꾸죠. 테렌스 힐이 누군지 모르죠? 있어요. 한때는 인기를 끌던 젊은 모든 사람은 한때 젊습니다. 저도 한때 젊었었어요. 거기 보면은 정말 깡시골이고 1945년에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동네는 지금도 그렇고 농촌 지역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거기 보면은 신부님이 하나 등장하고 신부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시장이 빼뽀네라고 하는 시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시장과 신부님이 맨날 티각태각 하는 얘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티각태각 하다가 마을에 큰일이 생기면 서로 협동합니다. 서로 도와서 마을 일을 해결하는 뭐 그런 얘기예요. 거기가 바로 에밀리아 로마냐의 포강이라는 한 요쯤 있는 동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그 분위기가 에밀리아 로마냐의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볼 때는 몰랐어요. 에밀리아 로마냐를. 그 전에 대학원에서 내가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을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가 그러니까 좀 어려워진 얘기지만 포디즘이라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본주의 역사 중에 가장 성장률도 높고 평등했던 시대가 1945년에서 한 65년경까지입니다.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았고 그때를 포디즘이라고 불러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미국식의 어떤 그런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서 중산층이 많이 형성되고 민주주의도 안정되게 발전한 그런 시기. 또 경제정책은 케인즈주의를 썼던 그런 정책인데 그게 70년대 중반에 무너지죠. 1, 2차 오일 쇼크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신자유주의가 그러니까 영국이랑 미국에서 대처와 레이건이 시장에 모든 걸 맡기자라고 하는 그런 쪽의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포디즘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포디즘 다음에 좀 더 이상적인 곳이 어디냐 그랬을 때 많은 학자들이 서드 이탈리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했고 이 서드 이탈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유연 전문화. 그러니까 대학원 때는 전 서드 이탈리 유연 전문화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이뤄서 대량 생산이 아니라 소량 생산을 하는데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곳이라고 80년대 말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제 서드 이탈리는 에밀리아 로마냐 포함해서 더 많은 주를 6개 주인가 7개 주를 포함한 이런 더 넓은 이런 정도의 지역인데 서드 이탈리라는 서드는 무슨 뜻이냐면 퍼스트는 북부예요. 여긴 잘 사는 동네. 남부는 못 사는 동네. 여기는 농촌 지역이고 굉장히 못 삽니다. 여기가 마피아의 본고장이죠. 시칠리아가 여기 있어. 그리고 이 중북부 여기가 그 제3의 이탈리아다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으로만 이루어졌으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그리고 민주적인 동네다.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였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또 제일 잘 삽니다. 아까 4만 달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트렌티노랑 여기 둘 다 협동조합이 발달한 데예요. 여기고, 유럽은 이제 EU이기 때문에 주별 통계가 나와요. 나라별 통계 말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그 나라 안에 또 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도별 통계가 나오는데 유럽 전체에서도 10위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잘 사는 나라가 많은데 그중 안에서도 제일 잘 사는 데에 속합니다. 근데 불과 한 70년 전에는 유럽에서, 이탈리아에서 제일 못 살았으니까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잘 살게 됐느냐라는 게 이제 관심이 돼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신부하고 이 시장하고 툭 하면 싸우는데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동지입니다. 언제 동지냐? 반파시즘 투쟁의 동지예요. 그래서 신부의 별명은 볼셰비키 신부입니다. 볼셰비키가 뭔지 알죠? 레닌이 끌던 당을 볼셰비키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빨갱이 신부란 뜻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고 빼보내는 공산주의자예요. 공산당원이 시장이 된 거예요. 원래는 기계 수리공이에요. 기계를 수리하는 노동자인데 시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 동네는 1945년 이후로 일당 독재입니다. 한 번 한다 그랬죠? 근데 집단 간 경쟁할 때 집단이 위험한 거는 그 집단이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 되면서 보편적이지 않은 가치를 추구할 때 그거는 위험한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갱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독선적인 집단이 되면서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이 동네는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볼로냐에 국제공항이 있어요. 볼로냐 한 30만 명 되는 데인데 근데 거기는 검색대가 없어요. 검색 안 해요. 그냥 들어가요. 여기는 30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도시죠. 국제도시이긴 하지만 작은 도시인데 굉장히 많은 나라의 인종이 여기 삽니다. 살기 좋으니까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집시도 많고 동남아인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안 막아요. 그 에밀리아 로마냐라고 문제가 없겠어요? 중국하고의 경쟁이 역시 여기 문제입니다. 그 값싼 거 갖고 하는데 더 제일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가. 얘들이 인구 통제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민주주의에서 어디 남의 나라 사람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그냥 조용히 살면 좋은데 얘들이 공장을 만들어요. 실크 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을 만드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기술이 공유자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한테도 그게 공유되어 있는 거야. 다 만드는 비법, 기술 이런 게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제가 얘기한 그런 거 비슷해요. 다 착한 사람들 속에 이기적인 인간이 하나 뚝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원단을 중국에서 들여와요. 그러니까 비단 원단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중국 노동자를 고용해서 에밀리아 로마냐 기술로 생산을 해요. 옷감과 옷을. 게임이 안 되죠, 그러면은. 에밀리아 로마냐 내에 있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이 많대요. 근데 이렇다고 탄압을 할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가면 그게 2년 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에밀리아 로마냐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역시 신뢰가 오랫동안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들이라고 해도 세계적인 경쟁, 글로벌 경쟁, 그것도 중국하고의 경쟁, 이건 진짜 저가 경쟁이잖아요. 이건 유럽의 4만 달러인데 이 임금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리고 노동시간도 짧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중국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힘은 여러 기업, 여러 사람들의 정보라는 게 공유되고 같이 협동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정부도 상당히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복지도,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일찍 중앙집권, 이탈리아는 사실 나라 전체로는 좀 후지죠. 지금 위기에 빠지기도 했고 최근까지 베를리니 코스라고 하는 극우 정치가가 대통령을 할 정도로 수준이 낮은데 여기는 완전히 섬이에요. 이탈리아 전체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에밀리아 로마냐하고. 가령 실업률이 반이에요. 에밀리아 로마냐는 지금은 좀 높아졌을 거예요. 3% 내지 4%입니다. 협동조합은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협동조합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망해요. 여기 협동조합들은 제조업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고 중국이나 이런 데랑 경쟁하기 때문에 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협동조합에는 실업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까 레가라는 거 밑에 여러 가지 직종별로, 그 다음에 지역별로 쫙 협동조합들이 다 편제돼 있어요. 물론 얘들이 뭐 지시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가령 이 협동조합이 외국화 경쟁에 다 망했다. 그러면 레가는 뭘 하냐면 여기서 나온 조합원들을 자기가 원하는 조합으로 옮겨줘요. 그러니까 더 잘 나가는 조합으로 옮겨주는데 대신에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교육을 시켜서 그 공장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협동조합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전체로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게 레가의 의무예요. 대신에 각 단위조합을 레가의 순이익의 3%를 냅니다. 그래서 이 레가가 갖고 있는 이 기금이 굉장히 커요. 이 기금을 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얘들이 계속 실패하면서 계속하는 게 뭐냐면 남부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남부는 없거든요, 협동조합이 거의. 그러니까 남부의 협동조합을 계속, 그래서 요새 성공했다고 자랑해요.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또는 R&D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면은 R&D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협동조합이 이렇게 조그만 데서는 R&D가 무지 약할 수밖에 없죠, 중소기업이니까. 그러니까 R&D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또는 복지에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 레가 담당합니다. 그 중에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적 서비스, 아까 얘기한 돌봄 노동 같은 거를 사회적 기업이 한다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 2007년에 사회적 기업 만들 때 목표가 그거였어요. 일자리를 만든다였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해결한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법으로 2007년에 됐는데, 그때도 뭐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이런 그런 개념이 없었죠. 그냥 일자리 만드는 걸로 만들었죠. 여기는 카디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카디아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사회적 서비스, 그러니까 이 밑에는 직종별로 많아요. 노인 협동조합, 노인 돌보는 협동조합, 뭐 관광 협동조합, 교육 협동조합,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카디아이라는, 그게 카디아이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이탈리아는 70년대 말에 이미 만들어져요. 그리고 법이 90년대에 통과가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회적 서비스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한 데가 바로 이 에밀리아 로마니아입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국가가 하던 복지를 협동조합이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옛날에는 재정을 갖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재정 적자가 나니까 이제 민영화를 하는데, 그게 이제 민영화 열풍입니다. 근데 민영화를 할 때 일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에 넘기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한테 그 일을 맡기는 거죠. 가령 보육원을 다 국가가 운영하다가 이제 재정 적자 때문에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거를 협동조합에 맡긴 거죠. 일반 기업한테 맡긴 게 아니라 협동조합한테 맡기니까 훨씬 서비스도 좋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비용은 반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게 카디아이의 힘. 근데 카디아이가 협동조합이 처음 생기면, 이건 중요한 건데, 협동조합이 처음 생기면 제일 먼저 닥치는 문제는 뭐냐면 수요예요. 고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생겼는데 누가 그걸 믿고 그 사람을 부르겠어요. 가령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가 부족하지만 간병 서비스, 이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 아버지가 지금, 제 나이가 벌써 53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늙었겠죠. 병원에 자주 가시는데 아들들을 불러요.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하루 깨먹는 거예요. 가서 모셔다가 병원 갔다가 병원 있는 너 갔다가 다시 이제 병원을 모셔다, 이건 완전히 하루 깨시는 거잖아요. 누군가 그걸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이제 그런 걸 하려고 이제 간병 서비스에 대한 이제 그걸 국가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국가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못 할 수 있고, 국가가 하면 잘 못 할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하게 되면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카디아이가 이제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믿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정된 수요가 없으니까 경쟁은 해야 되겠고, 여러 개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뭘 갖고 경쟁을 했냐면 가격 경쟁을 더 싸게 해주는 걸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품질에 대한 이 사람들의 판단이 없으니까, 기준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더 낮아지고 간병 노동자 임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임금밖에 떨어뜨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직장이 돼버린, 일자리가 돼버린 거죠. 거기다 뭐 성희롱까지 있고 하여튼 굉장히 나쁜 게 됐는데, 카디아이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레가 소속이에요. 레가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레가에 대한 믿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즉 레가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협동조합에서 자기들 품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딴 협동조합도 할 거다. 여기 많아요. CCC라는 건 건설협동조합이에요. 유명한 걸로. 이건 세계적인 건설 수주를 해요. 뭐 외국의 도로, 외국의 건물 이런 거 수주해요. 그다음에 뭐 카디아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택 협동조합도 있고 협동조합은 다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건. 근데 CCC에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는 만큼 카디아에 있는 조합원들도 열심히 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카디아이는 새로 만들었지만 레가 소속 협동조합원들은 전부 자기네 동네 자기가 노인네가 있는데 누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그럼 카디아에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확보돼 있잖아요. 이제 카디아이는 요새 뭐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냐면 서비스가 너무 좋다고 비판을 받아요. 서비스가 좋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협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낮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서비스 질이. 그래서 그 서비스 질을 낮추는 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을 높이면서도 가격을 떨어뜨리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사람이 들어가는 건 힘들어요. 대량 생산하는 물건 하는 대량 생산이면 모르겠는데 서비스는 그렇게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데 신경을 많이 쓰고 하면 돈을 많이 줘야지 그걸 어떻게 줄이겠어요. 대량 생산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사회 서비스는 3시간 동안 한 노인을 보는데 3시간 걸리던 걸 1시간 반 만에 하면은 생산성이 올라간 거죠. 두 사람을 동시에 보면.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무래도 나빠지지. 어쨌든 자, 여기까지가 에밀리아 로마냐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중소기업이 에밀리아 로마냐처럼 자본주의 기업이든 협동조합이, 얘들은 협동조합과 자본주의 기업을 구분하지 않아요. 둘 다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협동조합이 기업으로 바뀌기도 해요. 자본주의 기업으로. 자본주의 기업이 협동조합으로 바뀌기도 해요. 자기한테 법적으로 유리하면 협동조합으로 바꿉니다. 협동조합에는 세금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 전체가 협동조합에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작년에 겨우 생겼죠. 근데 이탈리아는 헌법이 있어요. 협동조합이. 그러니까 헌법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협동조합을 옹호하긴 합니다.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중소기업이 네트워크가 되고 그 안에 신뢰가 싹 터서 서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된다면,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이 여러 산업이 있잖아요. 그 산업별로 또는 지역별로 그게 된다면, 그리고 대기업이 이 착취하는 걸 막아주고 그다음에 땅값 비싼 것도 정부가 좀 도와줘서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생산성 높아지고, 진짜로 이 에밀리아 로마냐 중소기업들처럼 1인당 GDP 4만 달러를 보장해주면 임금을, 그럼 왜 중소기업이 안 가겠어요? 그런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올라간다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다만 국가가 해야 될 거는 재벌이 하청 단가를 떨어뜨려서 중소기업이 열심히 노력하는 과실을 뺏어가는 거는 막아줘야죠. 그리고 중소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땅 같은 게 너무 땅값이 높아서 기업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막아줘야죠. 그런 건 도와줘야죠. 그래서 중소기업을 만드는데 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퀘벡입니다. 퀘벡은 북아메리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아메리카 있죠. 여기가 멕시코, 미국, 캐나다 그 위쪽이죠. 이쯤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 퀘벡도 특징이, 퀘벡은 유일하게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계입니다. 그러니까 퀘벡 시가 있어요. 이 안에 퀘벡 시가 있는데, 이 퀘벡주 안에 퀘벡주가 굉장히 넓은 곳인데, 전체 캐나다는 대부분 영국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써요. 근데 퀘벡은 프랑스어를 씁니다. 어디죠? 그라민뱅크가 주로 여성들한테 대출해 줍니다. 거의 90%를 여성한테 대출해 줍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알코올 중독자 투성이었어요.
남자들이 맨날 술 먹고 상위 용사들 모여서 애들 술을 그렇게 해요. 저도 뭐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만 지금은 넉 달 끊었어요.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일만 지나면 제가 술을 먹습니다. 아, 그 얘기 알아요? 박근혜 캠프에서 정태인을 영입한다고 신문에 지금 오늘 가스공사 노동조합에 강연하고 1시에 들어오니까 우리 부원장이 프린트한 걸 줘요. 그때 뭐 홍사덕이 뭐 장하준과 정태인을 영입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써놓고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연합정부도 박근혜를 영입할 의사가 있다. 근데 어떤 장관을 시킬지 정말 고민이다. 추천해달라 이렇게 됐죠. 이건 진지한 제안이다 그랬더니 이제 아마 내일 가서 보면 아마 한 100개쯤 달렸을 거예요. 뭐 시키라고.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 그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는 국정원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안 나왔지. 이거 왜 한 거야 이 얘기? 네? 자랑하려고 그랬나? 데자르땡. 예, 예. 예? 아, 검은 십자가. 금주. 아, 이제 100일 남았어요. 100일만 지나면. 바로 요 동네에, 홍대 입구요. 1번 출구로 나와서 요 길이 바로 그쵸. 요로 돌아가면 바로 홍대, 2번 출구다, 여기는. 저쪽으로 가면 1번 출구인데, 1번 출구에서 나오다 보면은 막걸리집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게 그 막걸리집 주인이 새사연 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면 반값으로 줘요. 12월 19일 날 제가 아침에 투표하고 12시에 거기 가서 막걸리 마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십시오. 예? 거기가? 그럼 장소를 확인하세요. 저는 술 못 마시니까. 그래서 만일에 이기면 2박 3일 할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세요. 지면 지는 순간 끝이지 뭐. 예, 금주. 그러니까 옛날에 실업률이 굉장히 높을 때 지금 다시 실업률이 높아지지만 경제가 제조업이 특히 공업이 발전할 때는 실업률이 확 줄어듭니다. 경제 성장이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줄어드는데 그 전에는 정말 실업자들이 맨날 술 먹었어요. 특히 남자들 술 먹고 남 패는 거, 애들 패고 마누라 패는 건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라민뱅크도 성공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한테는 돈 안 빌려준 거예요. 돈 주면 술 처먹어 버리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주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이야 아니지만 지금이야 술 안 먹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우리 연구원의 여성들은 술을 너무 좋아해요. 세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 은행들이 굉장히 커졌고 이 데자르댕이 북미 협동조합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데자르댕이. 그러니까 북미라는 거는 이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쪽의 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실제 미국에도 데자르댕이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을 넘어서 미국에도 데자르댕 은행을 설립하고 여태까지 협동조합의 원칙에 의해서 은행을 영위를 합니다. 데자르댕에 갔을 때 바로 미국하고 FTA도 맺은 나라 아니에요. 94년에 맺어요, 나프타를. 그리고 이 나라는 캐나다는 88년부터 미국하고 FTA를 맺었어요. 그래서 너들은 영향을 안 받았냐, 데자르댕은 금융위기에. 오히려 컸어요. 다른 은행은 못 믿겠는데 데자르댕은 믿을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다른 데는 이자 많이 준다 그래서 혹시 갔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이자를 많이 주진 않지만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은행이다. 그래서 전 세계 믿을 수 있는 세계 금융기관 20위 안에 드는 세계적인 은행입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너네는 파생상품 이런 거 안 했냐? 그때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몰라요 실제로. 얘들은 진짜 은행 금융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를 그대로 하는 데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생각은 거의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무지무지하게 벌었어요. 몬트리올에 가면 몬트리올에 말이 생각이 안 나. 왜 그 큰 건물 짓는 걸 랜드마크 만든다고 뭐 이러는데 그 몬트리올의 랜드마크는 데자르댕 건물입니다. 데자르댕이 유명한 건물이죠.
어쨌든 대자르대는 그 다음에 이 기금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동조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대자르댕이라고 하는 협동이 있다는 거는 다른 어떤 협동조합들이 생기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죠. 협동조합이 가장 그 80년대에 협동조합에 관한 경제학계의 논쟁이 있었는데 협동조합의 가장 큰 약점은 굉장히 복잡한 논쟁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러나 요약하자면은 협동조합의 약점은 두 개예요. 하나는 돈을 모으기 쉽지 않다. 하나는 뛰어난 인재를 구하기 쉽지 않다. 다네? 돈과 사람 다. 네. 돈을 모으기 쉽지 않죠. 주식회사는 만일에 어떤 이유로든 그 기업이 믿을만 하다가 소문만 나면 모든 사람이 쉽게 주식을 사서 돈을 투자할 수가 있죠. 근데 협동조합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투자예요. 출자. 자기가 돈을 투자하는데 또 그 투자한 액수에 비례해서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처로는 별로 썩 좋지 않죠. 정말 사람이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면 협동조합이 투자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1,000만 원을 출자한 사람이나 100만 원을 출자한 사람이나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벌면 그거 출자금에 대해서 협동조합마다 달라있죠. 조금씩 다른데 출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쳐줘서 6% 정도 쳐서 돌려줄 때는 물론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비례해서 많다기보다는. 그러나 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의사결정권이 더 있는 건 아니에요. 1인 1표입니다.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대자르대는 굉장히 큰 데지만 그건 뭐 몬드라고는 더 크죠. 그러나 거기도 1인 1표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투표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대의제 형식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대의제 형식으로 단위조합에서 한두 명씩 대의원이 올라가서 그 대의원들이 결국은 총회를 하고 정말 중요한 일은 전 조합은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인 것이죠.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는 돈 가지고 주식을 많이 산 사람이 그만큼 많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협동조합에서는 돈을 아무리 많이 출자해도 표는 한 표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수익도 올리고 뭔가 권한도 행사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여기는 출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투자했다가 빠지는 것도 주식회사는 쉬워요. 그냥 주식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빠지는 거죠. 투자를 회수한 거잖아요. 투자금을. 그래 여기는 어려워요. 조합원이 됐다가 조합원을 해지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투자금이 회수되는데 중요한 거는 회수되지 않는 투자금도 있어요. 비분리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말로 협동조합 용어로 비분리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은 협동조합이 이익이 났을 때 조합원의 승인을 받아서 내부 유보를 할 수가 있겠죠. 투자하려고. 그 내부 유보된 건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돌려주지 않고 그건 협동조합 재산이에요. 협동조합이 망하거나 협동조합을 해체할 땐 그 자산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나라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통은 이 상위 협동조합이 있으면 이 밑에 있는 협동조합이 하나가 해산을 하기로 했어요. 조합원들이 다. 그럼 여기에 있는 비분리 자산, 그러니까 투자하거나 해서 갖고 있는 자산은 위에 상위에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협동조합 내에 있도록 해요. 아마 우리나라는 그렇게 갈 데가 없으면 국가 기속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출자하는 데는 별로 좋은 데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사람도 쉽사리 협동조합으로 가기는 쉽게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이것도 협동조합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최고 경영자와 제일 임금이 적은 사람의 격차가 6배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등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경영자나 뭐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거나 기술이 필요한 사람을 모셔오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임 노동자하고의 차이가 6배가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기적 인간이라면 추론이 되는 게 경제학의 추론은 뭐냐면 뛰어난 인간일수록 협동조합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경영도. 뿐만 아니라 월급도 6배 이상 지금 삼성의 이건희와 삼성 반도체 맨 작은 제일 어린 노동자의 월급 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그게 6배라고 하면은 그래서 협동조합 초임은 굉장히 높아요. 삼성 초임보다 높아요. 대신에 요새 언어로 얘기하면 장래가 없어요. 올라가 봐야 6배밖에 안 돼요.
CEO가 되는 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러나 CEO가 돼봐야 마음대로 전횡을 할 수도 없고 월급도 별로 안 많아요. 그러면 뛰어난 인간이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협동조합의 약점입니다. 돈 모으기가 쉽지 않다. 그다음에 뛰어난 인간은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경제학에서 예측한 협동조합의 한계예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더 커지면, 성공해서 커지면 오히려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변할 것이다. 왜? 더 많은 투자를 위해서 돈을 쉽게 모아야 되니까 주식회사로 변환하게 될 거고, 더 뛰어난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는 월급을 많이 준다고 꼬셔야 되니까 협동조합의 원칙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성공의 실패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물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로 전환한 데도 있지만 굉장히 성공한 데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들이 여러 가지 당연히 문제를 아니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첫 번째는 출자금.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본주의적 기업의 노동자가 취직할 때는 출자하는 거 아니죠. 자기가 가서 자기 노동을 대가로 임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캐피탈이 노동을 고용하는 겁니다. 고용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통제하는 건데 협동조합에서는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내는 거기도 하지만 노동이 자본을 고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수학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별로. 오늘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출자금을 일정하게 내서, 그러니까 몬드라운 같은 건 이 출자금이 상당히 커요. 500만 원쯤 돼요.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내는 돈이, 물론 대자로된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임금에서 일정하게 출자금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비불리 자산. 잉여를 투자를 위해서 남기는데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자기가 지금의 이 투자 수익을 달라 그러기보다는 재투자하는데 많이 남기기를 원합니다. 주주들은 배당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죠. 물론 뭐 회사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속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투자한 거에 대해 빨리 수익을 얻기를 원하니까 배당금을 많이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자기 조합에 대해서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많이 배당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키워서 조합원 수를 늘리는 걸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레가는 큰 총 협동조합 연합회에 3%씩 내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으니까 단위조합이 그 액수가 커지면 그게 기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퀘벡이나 이런 데는 네 번째는 뭐냐면 금융기관을 스스로 만듭니다. 협동조합 금융기관을 만듭니다. 이 정도가 여태까지 세계협동조합이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출자금하고 비불리 자산은 기금은 성공해야 생기는 거죠. 금융기관도 성공한 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가령 몬드라곤도 처음에 인민금고라는 걸 만들었고, 이 데자르댕이 퀘벡 지역에 있었고, 에밀리아 로마냐는 그 지역에, 그리고 이탈리아의 3위 보험회사가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그런 금융기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도 드디어 협동조합 은행이 생겼죠. 청년연대 은행이라고. 금융기관은 보통은 보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많아요. 데자르댕도 보험을 합니다. 보험이라는 게 뭐죠? 나에게 닥칠 위험을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일정하게 돈을 내놨다가 실제로 위험이 닥치면 그거를 받는 거죠. 받아서 위험을 넘기는 거니까 그게 바로 협동조합의 이념과 같습니다. 상조, 스스로 돕는다. 자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금융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실제로 그럴 것 같죠? 나는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나는 굉장히 뛰어나서 들어가면 바로 CEO가 될 건데 기껏 올라가는 게 평생 일해봐야 6배? 나 거기 못 가. 라고 우리나라는 뭐 협동조합이 별로 많지도 않지만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라고 제가 볼로냐 대학의 협동조합 전공인 자마니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마니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고 하는 책이 번역한 그 자만입니다. 그랬더니 영어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좀 기분 나쁘게 했어요. 너 바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사람은 자유를 원한다. 그대로예요. 우리말로 하면. 자본주의 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유를 뺏기는 거다.
자본가가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죠. 뭐 당연하죠.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협동조합은 자기 뜻대로 일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관철되는 것이다. 자유를 원하는 고귀한 인간이라면 협동조합을 택할 것이다. 말은 절절히 옳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 되는 협동조합이고 협동조합의 원칙이 관철되는 곳이라면 에밀리아 로마냐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조금 우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에밀리아 로마는 실제로 협동이 당연한 일이고 자기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러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 가요. 그리고 그 정도 성공하면 협동조합이 그 정도 성공하면 가도 되지 뭐 믿을 만한 데니까. 그래서 두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 대자르댕이 이런 무슨 협동조합이 동시에 다 제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전한 건 아니지만 대자르댕이 바로 퀘벡 지역에 이 역할을 해주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일반 은행에 가면 협동조합에 가면 잘 안 빌려줘요.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쉬운 답은 뭐냐면 협동조합에 돈 빌려준 적이 없어요. 은행원들이. 자본주의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매뉴얼이 다 있어요. 뭐 자본금이 얼마, 수익이 얼마 나야 되고 뭐 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 매뉴얼화돼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면은 자기가 책임을 안 지죠. 근데 협동조합은 빌려준 적이 없으니까 괜히 빌려줬다가 떼어먹히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굉장히 낯선 존재인 거예요,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안 빌려줘. 되도록이면 이상한 데는 안 빌려, 같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의 금융기관이 결국은 생겨납니다. 협동조합이 좀 성공하면은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이 퀘벡에는 또 하나 기금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퀘벡에 대자르등이 있었지만은 제조업이나 이런 게 협동조합 운동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퀘벡에서 중요한 거는 CED라고 하는 운동은 캐나다 전역에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운동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공동체 경제 발전 운동. 경제가 나빠지면서 1990년대가 되면서 경제가 나빠지고 특히 캐나다는 이 자연자원이 무지하게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목재 산업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분쟁을 보면 목재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캐나다가 주로 미국에 목재를 수출해요. 이렇게 산에서 비행기에서 보면 맨 나무예요. 그 넓은 지역에. 인구는 캐나다 인구 얼마더라? 3천만인가 밖에 안 돼요. 그 무지무지하게 한 땅에. 제가 한미 FTA 때문에 멕시코를 갔다가 올 때 캐나다를 들러서 한국에 왔어요. 브리티시 컬럼비아라고 하는, 아까 이렇게 그렸을 때 퀘벡이 여기면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여기예요. 서쪽인데 거기 이제 친구가 비지팅 스칼라로 있어서 거기를 들렀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자고 일어나서 뒷산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뒷산을 가니까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큰 나무들이 그냥 넘어져 있냐 그랬더니, 거기 나무들은 워낙 빨리 크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못 내린대요. 그랬다가 바람이 불면 쓰러진대요. 그럼 쓰러진 건 주워다가 판대요. 근데 캐나다에 지금 있는 나무를 다 파는데 100년 걸린대요. 그럼 100년 동안 또 클 거 아니야, 나무가. 그럼 얘들은 뭘 걱정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도 별로 없대요. 제조업을 만들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캐나다제 자동차라는 건 없습니다. 미국에 사다 쓰는 거죠. 어쨌든 근데 1차 상품 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은 농촌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실업이 왕창 늘어나면서 이 커뮤니티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90년대가 들어가면서 소셜 이코노미 운동이랍니다. 즉 사회적 경제, 사회 경제라고 하는 거하고 CED가 결합이 됩니다. 그게 퀘벡에서부터 결합이 됩니다. 공동체 운동을, 공동체 발전을 사회 경제로 하자. 즉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으로 공동체 발전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님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님탄, 사진을 보면 이번에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사진을 보면 중남미계인 것으로 보여요. 얼굴을 보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성운동 지도자였는데 1995년에 빵과 장미 행진이라고 하는 여성운동이 데모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지역의 실업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데모를 하고 1996년에
퀘벡 주정부가 시민운동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와 뭐에 관한 정상회의, 그러니까 시민운동가들의 전체 모임 같은 걸 만들고, 그때 이 샹띠에라고 하는 캐나다 프랑스어로는 작업장이라는 뜻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연합체, 연대회의 이런 뜻이에요. 샹띠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샹띠에에 이 전체 운동가들이 다 소속이 되고 의장이 린탄이라고 하는 여성이 됩니다. 96년의 일이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여연대 같은 게 생긴 건데, 참여연대가 하나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운동들이 그 밑에 소속이 된 거예요. 제일 비슷하다 그러면 지난 광우병 때 광우병 대책회의라는데 온갖 시민운동단체 다 들어갔죠. 그 비슷한 건데 단발 사안에 대해서 4대강 그러면 또 우리 다 모이잖아요. 성명서 내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모든 시민운동이 다 모이는 거죠. 여성운동, 환경운동, 뭐 노동운동 이런 것들이 다 모여요. 실제로 노동운동이 여기 많이 개입합니다. 노동운동이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96년에 시작되기 전에 83년에 우리로 치면 민주노총이 사회적 경제를 위한 기금을 만듭니다. 연대기금이라고 하는 최초의 기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린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퀘벡의 성공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나라 민주노총이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쨌든 이 밑에 샹띠에라고 하는 제가 불어를 못해서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샹띠에라고 하는 조직 밑에 전체가 다 편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주정부와 퀘벡 주정부와 샹띠에가 같이 정책을 만드는 거죠. 지금 퀘벡에 필요한 일자리, 어떤 사회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복지가 필요하고 이런 거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이 시민단체 연합 샹띠에가 이미 있는 협동조합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협동조합이나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 정책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은 대부분 소셜 서비스입니다. 제일 많이 한 게, 그리고 성공한 게 뭐냐면 육아, 의료, 주택, 그리고 에너지, 재생에너지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지금까지 꼽힙니다. 즉 육아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육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말하자면 여기 성미산의 공동육아가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거를 이제 전체 퀘벡주에서 하게 되는 거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기금을 통해서 돈을 제공하고, 그 돈을 바탕으로 하고 출자금을 모아서 실제로 협동조합 방식에 의해서 육아도 하고 주택 문제도 해결합니다. 주택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그러니까 협동조합 주택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뉴타운 대신에 협동조합 주택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을 스스로 출자를 하고 정부가 지원을 해서 생태적으로 만들면 되죠. 요새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는 집이 지금 기술로 가능합니다. 적어도 현재 쓰고 있는 전기의 10%밖에, 에너지 석유나 전기의 10%만 쓰고도 살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어요. 현재 기술만 갖고도.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한 부소 사업이 생기겠죠. 그 패시브 하우스를 만드는 데 들어간 블럭을 만드는 산업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간단하게 마을에 있는 노인들 집이야말로 비효율적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모조리 전기장판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정말 비효율적 에너지죠. 근데 2중창, 3중창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복지인 동시에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 성공을 했고, 이거를 2002년에서 2006년까지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퀘벡 주가 한 거를 받아들여서 캐나다 전체가, 나라 전체가 이 전략을 선택합니다. 사회적 경제에 의해서 복지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불행하게도 2006년 선거에서 졌어요. 그래서 예산 제로로 바뀝니다. 그 전 정부가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을 예산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 연방정부가. 근데 처음에 그걸 받을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주에는 이런 네트워크가 없었거든. 2002년에 이제 연방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런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n분의 1로 나눠줘요. 뭐 사업을 하면. 근데 실제로 그 받을 만한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데는 퀘벡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퀘벡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이게 딴 데가 이제 온타리오라든가 사스카츄안 이런 데가 이제 이 퀘벡을 본따서 지금 막 이런 네트워크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지금 가능한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간다 그래서 꼭 퀘벡을 가는 게 훨씬 낫다. 퀘벡에 가서 닌탐을 만나고 퀘벡 주지사를 만나면 문제를 다 알아요. 박원순 시장이 워낙 많은 걸 봤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적 경제는 네트워크고 서로 협동하는 거고 서로 그 사회적 경제가 존재한다는 거는 몇 사람을 고용하고 물건을 얼마나 서비스를 얼마나 생산했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가 존재한다고 그리고 거기에 그게 커나간다는 건 뭐냐면 동시에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그 사회에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회적 경제는 유지가 안 되니까 신뢰가 쌓이는 걸 뭐라 그랬죠? 사회적 자본이 쌓이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이 쌓이면 자본주의도 잘 됩니다. 여기다 자본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거예요. 물적인 자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적인 자본이 일단 뭐 기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주류 경제학에서도 인적 자본. 우리나라 교육부의 이름이 인적 자본 자원부인 적이 있었습니다. 휴먼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어떤 사회에 서로 믿는 문화, 풍토 이런 것들이 경제 발전과 평등을 이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없으면 이 두 개가 아무리 뛰어나도 개인이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기계를 들여놔도 사회 전체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게 이 사회적 자본임입니다. 그다음 요새는 자연자본 얘기를 하죠. 모조리 자본으로 바꾸는 게 이게 마음에 안 들긴 하겠지만 자연도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젠 더 중요하죠. 자연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그런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데 이 사회적 경제, 사회경제, 특히 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9시가 됐는데 퀘벡에 갔던 기자들과 아이쿱이 바로 이 동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연대은행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경제학을 동원하면 안 된다가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그걸 뚫고 일어나니까 이제 문제를 알아야 그걸 갖다 극복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 아이디어만 잠깐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제가 이거를 제대로 보고서로 쓰겠습니다. 재능 기부. 제가 이런 거 하면은 보통 2천만 원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으면. 그런데 우리 청년연대은행에는 그냥 공짜로 12월 19일 날 막걸리 한 대 사는 조건으로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단 보험이 성공하려면 처음에 조금득 대표가 세사연을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를 듣고 야 이건 협동조합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협동조합도 상조 회사, 그러니까 뮤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뮤철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조회라고 하는 거 있죠. 요새는 장례 회사로 주로 쓰이지만 옛날부터 상조는 다 있었죠. 사람들이 돈을 모아놨다가 누가 결혼식 한다면 그 돈 모은 걸로 결혼식 치러주고 관원상제 치러주는 이런 것들이 상조. 이게 보험이에요, 일종의. 지금 청년연대은행은 돈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정말로 힘들면 그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별로 경제학 원리에 잘 안 맞아요. 그게 첫 번째 써 있는 게 그럽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보험 시장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시장이 하면 안 돼요. 국가가 해야 돼요. 국가에서 돈이 들어가야 돼요. 첫째는 위험 기피자가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야 내가 이런 큰 위험을 받으면 어쩌지라고 겁내는 놈이 있어야 보험 시장이 성립이 되지 나는 안 걸릴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요. 담배 그렇게 피고도 나는 안 걸릴 거야 그러면 암보험이 망하겠죠. 그러니까 위험 기피자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위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위험의 분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경제학에서는 분포를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 분포 확률을 계산해야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보험료를 얼마 받아야 되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암보험을 받는다 그러면 또는 실업보험을 받는다 그럴 때 실직하거나 암에 걸릴 확률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히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험료를 미리미리 받아서 확률적으로 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년째 암에 걸리더라 그러면 10년 동안 그 암 비용이 나오기에 보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가 분포를 알아야 돼야 된다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독립적이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암에 걸리는 시점이 일치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모조리 한꺼번에 안 걸려버리면 그 보험회사 망해버리겠죠. 그러니까 골고루 암에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걸리더라도 그게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염병은 보험이 안 됩니다. 전염병은 동시에 걸리죠. 그럼 보험금이 동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망해버리겠죠. 근데 이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병이라고 하는 거는 전염병을 제외하고는 누가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병에 걸릴 확률은 독립적이다. 서로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청년들은 과연 독립적일까요? 청년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건 동시에 어려워질 수 있겠죠. 네? 경제가 나빠지면 동시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험이 되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어려워져야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 받아서 어려운 사람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한꺼번에 나빠진다? 그러면 동시에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없어진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도 위험한 조건입니다. 세 번째가 위험한 조건입니다. 보험료 수준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충분히 받아서 보험금을 주고도 어느 정도 남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데 도덕적 해이란 말 많이 쓰죠? 그리고 이 말도 많이 쓰는데 역선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 갖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2001년 노벨 수상자들이 이겁니다. 정보경제학이라는 건데 도덕적 해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보험을 완벽한 자동차 보험을 내가 들었어요. 그럼 옛날에 비해서 문전이 거일 것이다. 이게 도덕적 해이입니다. 왜? 뭐 차 고장나도 완벽하게 새로 돈이 나와가지고 자동차를 고칠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완벽한 알코올로 인한 병에 대한 보험을 들었다? 그럼 술을 왕창 먹을까요? 그리고 죽어버릴까? 하여튼 도덕적 해이는 뭐냐면 돈을 냈으면 원래 행동에 대해서 돈을 낸 거고 보험회사는 그 돈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더 나쁘게 행동을 하면은 보험회사 계산하고는 달라지죠. 더 많은 사람이 사고를 내기 때문에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현상이 도덕적 해이입니다. 역선택은 뭐냐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원래 유명한 건 중고차 시장인데 이걸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있죠. 건강보험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 중산층,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내요. 이쪽이 많이 내요. 못 사는 사람들은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가는 계층이죠. 못 살수록 병이 많아요. 노인에다가 못 산다 그러면 그건 병투성입니다. 온 몸이 다 병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보험 내에서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는 돈 많이 내요. 소득, 자산이 있으면은 보험료를 많이 내요, 매달.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병에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서비스는 많이 받으려고 하지만 좋은 서비스를. 그러나 병에는 잘 안 걸려. 왜? 예방하지, 좋은 거 먹지, 할 거 다 하기 때문에 병에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서 거기서 남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들도 보험에 드는 이유는 자기도 암에 걸리면 죽기 때문이에요. 중산층이 드는 이유는 중산층도 큰 병에 걸리면은 집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가의 강제보험입니다. 근데 지금 원하는 거는 병원이나 또는 부자들이 원하는 거는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민간보험이 왜 못 크냐면 민간보험이 지금 크고 있는데 더 결정적으로 크지 못하는 건 건강보험의 존재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간보험이 지금은 암, 심근경색 요거만 갖고 하죠. 그래도 엄청나게 1년에 14%씩이나 커지는데 만약 감기 모든 병에 대해서 다 해주는 암이 민간보험이 생기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험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허용이 되면 그 다음에 부자들은 건강보험에 내는 돈이 아깝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이중으로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이제 민간보험 2,000만 원짜리 샀어요. 그러면 자기는 그거 갖고 다 아산병원에 가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 또 내는 거죠. 국가 강제로. 그래서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위헌소송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다 설명하지 않겠는데 병원은 당연지정제라는 거는 건강보험 환자 다 받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병원은 그것도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민간보험과 병원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깨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완벽한 민간보험을 사서 이제 나는 건강보험에서 빠지고 싶다. 이거 위헌 소지가 있어요. 강제로 가입시켰잖아요.
선택의 자유를 없앴고 우리나라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잘 살아요. 종부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거는 9명 중에 7명이 종부세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민간보험을 많이 사게 되면 부자들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올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리는 순간 부자들이 나가죠. 네? 그럼 돈 많이 내고 조금밖에 안 받아가는 사람이 나가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악화되겠죠. 그럼 보험료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요 다음에 있던 사람들이 또 나가겠죠. 이렇게 보험료 많이 낼 거면 나도 민간보험으로 옮기겠다. 재정은 더 악화되죠? 보험료를 또 올려요? 또 나가요? 또 올려요? 또 나가요? 그러면 보험이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역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선택은 보험료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 진짜 건강한 사람은 거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데 내 생각에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낼 이유가 없어요. 나는 병에 걸릴 확률이 그거보다는 안 높아요. 라고 생각하면 건강한 사람이 안 가죠. 그러면 사실은 건강이 나쁜 사람들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로 보험금이 많이 나가니까 보험료가 또 올라가고 건강한 사람이 또 빠져나가는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게 현실에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즉 건강보험이 그런 사람들의 이걸 둘 다 기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기적인 인간들이 제도를 이용해서 기회주의를 택하는 건데 이걸 막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건강보험은 강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푸는 순간 민간보험 시장이 확 커지고 건강보험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민영화를 막 그렇게 막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청년연대 은행은 여러 가지 나쁜 조건을 갖고 있어요.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끼리 돈을 내요. 할 수 있어요. 연대에 의해서. 도덕적 해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소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또는 똑같이 빚을 져도 옛날에 어떻게든 그걸 갖다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을 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일단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죠. 그렇게 돼서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그 보험은 그 은행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것들끼리 살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대출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은 도덕적 해입니다. 그러면 딴 사람들은 거기 그런 청년연대 은행에 출자하고 싶지 않겠죠. 그건 역선택이에요. 역선택이 일어나면 더 악화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게 경제학 이론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하냐? 여태까지의 결과는 가능하다예요. 데자르 대행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만 갖고 만들어놨던 은행입니다. 왜 들어올 때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자금을 분납할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데자르 대행의 하나의 혁신이고 또 하나의 혁신은 금주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청년연대 은행 할 때 조합원 만들 땐 전부 금주시키세요. 또는 화장품을 과도하게 쓰지 않는다. 뭐 농담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금 얘기를 했는데 퀘벡에는 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이 생겨나는데 주로 기금은 정부 등과 아니면 자선이에요. 그러니까 기부 해서 사회적 공익적 목적으로 기금을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나는 공동체 기금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경쟁을 시키면 돼요. 각 공동체 군마다 우리로 치면 군구 단위로 자기네 군이나 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자발적으로 모으면 정부가 거기에 매칭해서 준다고 그래봐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모으면 5천만 원을 정부가 매칭해줘요.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자기 군 출신 부자들 막 끌어모아가지고 돈 막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쟁적으로 모든 군이 많은 기금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 기금을 이용해서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이디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행히 그 매칭의 제일 큰 문제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 지금 도별로
그냥 기금이나 이런 걸 모으면 도별로 이렇게 모으게 되면은 부자대가 더 많이 모으고 그럼 정부가 중앙정부가 거길 더 많이 주니까 전남이 더 못 살게 된다 뭐 이러는데 사실 군별로 해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군별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 막 몰려 있지는 않아요. 어디나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알기로는 장흥군이 제일 많아요. 돈이. 저 전남의 장흥이 장관 출신이 제일 많아요. 그럼 거기가 기금 제일 많이 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열심히 하느냐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 의해서 기금이 모이는 게 필요한데 당장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그런데 당장 청년연대은행을 만들 테니까 박원순 시장 보고 서울에서 모아서 한 5억. 박원순 시장이 원래 재벌 삥 뜯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 10억 모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좋은 일이냐? 저는 그렇게 좋은 일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존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보조금이 끊어지는 순간 망해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모든 나라의 사회적 그 기업의 예에서 다 나타납니다. 오히려 작은 돈이라도 청년연대은행이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많은 숫자를 모으면 아마 기금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대출 안 하겠죠. 기부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 기금을 형성할 근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들어갈 근거가 생겨요. 왜? 어차피 청년연대은행이 하는 일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청년 실업자나 청년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건데 이건 원래 국가가 돈이 있고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으면 국가가 보조금을 주든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든지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잘하고 희망이 보이고 누구가 보더라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국가가 그 보조금을 주는 게 합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용어를 쓰자면은 크리티컬 매스라는 게 있어요, 언제나. 최소 수준의 일정한 단위를 모으는 거는 그야말로 운동가와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출자자들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그걸 가지고 사업도 시작되고 동시에 국가나 일반 사람들한테 기금을 내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금이 어느 정도 형성돼야 그 다음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할 때도 초기에는 특히 모럴 해저드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모럴 해저드가 나쁘다는 뜻은 꼭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도 돈을 빌려가면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는 나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이 초기의 기준이 빨리 대출하고 그걸 대출해 주는 게 기준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대출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초기에는 액수가 적을 땐 생활자금 대출이에요. 생활자금 대출을 내준다는 건 위기를 넘기긴 해주지만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기업을 만들게 해주는 건 아니죠. 그리고 회수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기금이 바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요. 실제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하건대 일주일 내에 주간 경영에 대충의 방향을 쓰고 청년연대은행이 사는 법 그리고 2달쯤 지나면 아마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건은 여러분이 전부 청년연대은행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출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안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능으로 2,000만 원을 기부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재능으로 오라 그랬어요. 잠깐 쉴까요? 쉬고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쉬는 동안 네, 지금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신 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비는 대체로 그쳤습니다. 나가보니까.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꼽살이다와 새사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나는 꼽살이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는 꼼수다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서 우리 이수민 연구원이 웃겠지만 저는 공부 빼고는 안 합니다. 별로 그런 거 안 봐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광이에요. 드라마는 광인데 뭘 찾아보는 거 잘 알았는데 나는 꼼수다는 딱 한 1분 들었어요. 제가 등장했다라 그러면서
예, 우리 연구원이 하나 그 부분만 녹음을 해서 그러니까 딱 띄어가지고 저한테 들려줬는데 그 내용은 뭐였냐면 그때가 뭐더라? 찌질이들 하여튼 이제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나올 때 있었어요. 예, 떨거지들. 근데 떨거지들이 갑자기 사실 얘기는 심상정이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심상정과 그 팀을 만났을 때 집권 의지가 없다고 한번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거냐, 집권 의지도 없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이런 얘기를 한 얘기를 꺼내느라고 정태희는 맨날 소주를 마신다 이랬더니 유시민이 옆에서 그러니까 노회찬이 그러면 집권했을 때는 좋은 술 먹고 이 진보들하고는 소주만 이랬더니 유시민이 옆에서 아니 집권했을 때도 소주만 뭐 이래갖고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술꾼으로 등장을 실제 술꾼이죠. 꼽사리는 김미아 씨하고 우석훈 그리고 선대인 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석훈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는 그렇게 안 다를 겁니다.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석훈 씨는 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 책은 보기 때문에 책 보면 그렇게 크게 안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주에 노숙자 협동조합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청년연대은행과 같이 할 수 있고 노숙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많은 대상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노숙자는 국가의 책임이죠. 국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협동조합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법을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A형, B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A형은 B형은 복지고 A형은 일자리예요. 근데 A형의 일자리는 뭐냐면 그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이에요. 약자들 고용하는 거죠. 여기에 노숙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숙자 들어갈 수 있고 소수인종이라든가 뭐 이런 직업을 가지는데 차별을 받아서 직업을 사회에서 갖기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장애인. 우리나라도 장애인 사회적 기업은 있죠. 노인, 어르신 사회적 기업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걸 A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 B형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A형, B형이 결합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실제로 복지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니까 그 사회적 기업의 노숙자는 분명히 협동조합의 대상이고,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니아에 제가 거기를 가기도 했어요. 거기 이제 각종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고 잠잘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에요. 전 인종이 다 옵니다. 동남아 인종들도 가능한데 B형은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 국가가 복지를 해야 되는 걸 협동조합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댑니다. 정부가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지방정부가 대 거죠. A형은 일부는 정부고 일부는 일자리니까 일을 해서 뭘 만들 거 아니에요. 가령 제가 간데 장애인들이 하는 서비스 생산은 주로 뭐였냐면은 무슨 제본 같은 거 있죠. 복사를 하고 그걸 제본하고 이런 거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시간은 많이 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일자리를 해서 거기서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수입도 있겠죠. 여기는 두 개가 될 수가 있는데, 노숙자가 재활을 하게 되면은 A형으로 갈 수 있겠죠. 현재의 노숙자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알코올 치료가 먼저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건 형태로 하면 정부의 돈을 받아서 노숙자를 안정시키고 치료해서 A형으로 가는,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거는 그러나 정부든 아니면 어디서 기금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청년연대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노숙자를 하기에는 아직, 대자료땡처럼 확 커지면 뭘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투자할 돈이 있을 때는 장기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마 당분간은 적어도 10년 내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10년은 기금이 모여지고 하는 것들에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한꺼번에 빠르게 어떤 성과를 보려고 사업을 하면은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저한테
써서 한 질문은 이 두 가지입니다. 꼽사리는 제가 한번 출연할게요. 누가 꼽사리 팬이에요? 제가 김미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 방송인 출신이에요. 모르시겠지만. 아, 진짜예요. 제가 상도 받았어요. PD상이라고 하는 그 해에 가장 뛰어난 라디오 진행자한테 주는 상을 받았어요. 2000년에, 그러니까 1999년에 방송한 거에 대해서. 그때 제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손석희, 박찬숙이었어요. 를 이긴 사람입니다. 근데 괜히 대통령하고 친해져가지고 망했죠. 그때 내 소원이 뭐였냐면, 그때 제가 진행한 게 CBS 시사자키라는 거였어요. 근데 소원이 이성미랑 같이 나오는 그 누구죠? 이봉원 부인? 박미선. 예, 박미선하고 같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였어요. 제 소원이. 그분들이 너무 비싸서 못했는데 그거를 결국 김미아 씨가 한 거예요. 보조가 없이 했으니까 더 훌륭한 겁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전 꼽사리를 출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연락을 해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하면은 지금 조금득 대표 나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협동조합을 실제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그러나 여태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이 표는 협동에 관해서 현재까지 나온 중요한 규칙을 다 한 표에 모아놓은 겁니다. 맨 왼쪽 거는 ICA, 그러니까 협동조합 7원칙이에요. 이거는 협동조합의 그동안의 한 200~300년의 역사에서 이런 원칙을 지켜야 협동조합이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그 경험에 의해서 우러난 거죠. 가운데 있는 거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롬이 여러 그 과거의 공유 자원의 관리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런 규칙을 세운 것이 잘 관리되더라 하는 그겁니다. 맨 오른쪽은 지난 시간에 한 논리적으로 수학에서 도출된 협동의 규칙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다 일일이 설명할 수도, 그러니까 쓰려면 한없이 걸리겠지만, 그리고 비슷한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원칙을 지켜야 협동조합은 뭐냐면 잘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생기는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는 기업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적 기업은 단기 수익을 빨리 올리는 거지만 협동조합은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야만 그게 조금 커지되 무너지지는 잘 않는, 그러니까 위기에도 굉장히 강한 이런 기업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어서 협동을 자아내고 그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칙들을 음미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